봅시다. 우리가 이제 독서 설명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회차에서는 어휘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정말 그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회차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문학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등급 컷 한 번 더 얘기를 할까요? 화작 88, 79, 71, 61 88, 79, 71, 61 언매 84, 76, 68, 58 84, 76, 68, 58 그래서 2회차 전반적인 전체 특징을 보면 어휘에 대한 거, 어휘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해당 낱말을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답도 제대로 고를 수 있었다는 것. 우선 첫 번째 지문, 고전소설을 보면 사실 그동안의 고전소설이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좀 이런 느낌이 나야 돼. 이 지문에서처럼.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집중력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물이야, 인물. 우리가 그동안에 풀었던 고전소설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인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어.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전에 10년대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과거의 그 문학 문제들을 보면 고전소설이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인물 처리거든. 인물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사건의 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의 고전소설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특별하게 고전소설을 읽을 때 좀 어려운 점이 별로 없었죠. 다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을 써서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먹게 하는 것들도 있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고사와 관련되거나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 이런 거 자체여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안내를 했냐면 고전소설에서 이제 인물이 말하면 그 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중심으로 인물의 말을 파악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지. 그래서 고전소설이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없었지만 이 지문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표현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사실 여기서 이제 인물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냈다면 아마 오답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물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낸 문제들이 없잖아. 기본적인 내용들만 묻고 있었던 거지. 볼까? 1번 문제는 서술 방식에 대한 거,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보통 2번에서 선택지를 길게 구성을 할 때 인물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봐봐. 지금 2번 문제를 보면 석파, 그 다음에 2번 선택지에서 상서, 여씨, 양부인, 소씨. 지금 다 그냥 인물들에 대해서만 제시를 했고 인물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거는 3번과 4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볼 때 주의할 점과 관련된다면 이 지문에서는 인물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지문. 문제에 직접적으로 구현되진 않았지만 그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1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인물 간의 관계를 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려고 낸 문제야. 이 문제는 기대하지 않는 문제예요. 테스트 1번. 테스트 1번을 보면 양부인과 석파의 관계. 지금 석파할 때 1문단을 보시면 본문에서 상서의 서모라고 나오거든. 그리고 양부인도 상서의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시모라고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줄 봅니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 둘째 부인 석씨, 그리고 여씨와 석씨를 얘기하면서
서모, 그 다음에 시모 이런 말들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양부인은 상서의 엄마가 되는 거고. 그런데 서모, 그 석파를 서모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때 서는 우리 적자, 서자 할 때 그거야. 적자가 본처에서의 아들, 마지를 이제 적자라고 하고, 서자는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서자의 경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서 빡친 게 홍길동인 거고. 그래서 서모는 아버지의 첩이야. 그러니까 양부인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이제 처와 첩의 관계가 되는 거죠. 첩은 온전히 모르더라도, 아버지의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정도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시모,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석파가 얘기하는 거야. 앞부분에서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여씨가 석씨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니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석파가 얘기하는 거야.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하기를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부인. 됐어? 다시. 지금 요거를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인물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고전소설을 출제한 적이 없잖아. 근데 사실 고전소설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라고 하는 건 인물 간의 관계 파악, 인물 처리였던 거거든. 근데 최근에,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을 때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지. 지금 이 지문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지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게다가 어디를 보냐면 기역 다음을 봅니다. 기역 다음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그래. 기역에서 하나, 둘, 세 줄 내려오자. 기역에서 세 줄 내려오면 1일은 하루는 찾았어? 볼게. 하루는 상서가 문한 후 청운단에 가니 여씨가 없고 노군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지금 화씨가 등장했죠? 그런데 니은을 보면 거기 소부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지? 분명 다른 인물인 거잖아. 화씨에 했고 소부인 했으니까 얘 성이 소가란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물이 있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이 화씨가 누구인지 소부인이 누구인지는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지 않고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나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면 지금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 여럿이 나와. 그러니까 이 지문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곤란함을 주려고 했다면 인물들 간의 관계를 활용해서 2번 문제나 3번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마 더 썼을 거거든. 다시 고전소설에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인물 처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환기를 하려고 1번, 테스트 1번을 낸 거야. 내용은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용 자체야. 지금 여기서 고전소설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기본적인 선악 대결 구조를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여씨는 악인이 되는 거고, 석씨는 대표적인 선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악행들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정말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물 처리하면서 이제 팀을 또한 나눠야죠. 왼쪽 지문입니다. 왼쪽 지문을 보시면 마지막 문단이야. 왼쪽 지문에서 마지막 문단. 하루는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 안에 불참함에 시녀 개성에게 청소시키니 그 다음이야. 개성이 짐짓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가 문학에서 짐짓이라는 말을 보면 유념하라고 했어요. 유념. 왜냐하면 짐짓은 이거는 그 인물의 의도와 그런 것들이 반영한 표현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개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쓰다가 봉한 것을 얻어내며,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거기에서 찾아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지금 얘가 알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이야. 오른쪽 지문을 보면 세 번째 줄이야.
스스로 혼잣말을 하거늘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는 거라고. 혼잣말이긴 하지만 지금 이 독백은 진짜 혼잣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독백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개성은 지금 누구야? 여씨랑 한편인 거란 말이야.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짐짓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서 소설에서, 아니 문학에서 짐짓이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들의 좀 유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됐어요?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술자의 개입, 고전소설이니까 서술자의 개입, 그 다음에 전기적 사건, 비현실적 요소.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변신하는 거죠? 야,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대박일 텐데. 그 요새 이제 AI가 대유행이잖아. 그래서 그림 그려주는 AI도 있잖아. AI로 그림을 그려서 하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데. 왜냐면은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을 모태로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럼 AI로 그림 그려놓고 인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약을 먹어서 그 AI와 똑같은 모습을 하면 어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잘생겼고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냥 나일 수 있는 거잖아. 영어? 그랬구나. 진정아 우리 요리해주는 거 잊지 않고 있죠? 네. 그랬죠? 아니, 그렇지 뭐. 아니, 그 요리 영어 안 해도 되잖아. 그게 문제구나. 영어가 나의 그런 변신을 가로막게 되는 거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서, 고전시, 그러니까 이제 갈래복합이죠. 고전시가랑, 그 다음에 이제 현대수필. 고전시가와 현대수필이 있는 거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다만 요거 좀 확인을 해볼까? 가 작품을 보면, 가에서 황희의 사시가래, 보통 이제 사시하면 사계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이제 딱 4개의 수인 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건 정말 기본기 테스트입니다. 기본기 점검. 1수를 보니까 강호의 봄이 드니 라고 되어 있어. 그럼 1수가 봄이야. 좋아. 그럼 이제 2수, 3수, 4수는 여름, 가을, 겨울이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2수, 3수, 4수에서 각각의 계절임을 알 수 있는 소재 혹은 표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아니면 밑줄을 쳐보세요. 이건 이제 기본기야, 기본기. 다시 지금 1수가 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4시가니까 지금 이제 4계절에 대한 얘기겠지. 그럴 때 2수, 3수, 4수에서 각각의 계절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에다가 표시를 해보자. 2수에서는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까? 2수에서는 녹음이죠, 녹음. 녹음은 이제 나무 그림자라고 해서 잎이 풍성해져서 그림자가 짙어지는 걸 녹음이라고 하고, 그럴 때 이 녹음을 쓰면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녹음. 녹음하고 같은 단어가 뭐가 있냐면 수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무 그림자. 녹음은 푸른 그림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녹음, 수음 하면 여름을 알려주는 표현. 그 다음에 3수를 보시면 3수에서는 거기 사실 이제 가장 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대추가 익은 거랑 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추가 익었다는 점에서 가을이 되는 거고, 밤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제 밤이 익어서 떨어지는 거니까 또한 가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선 대추와 밤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을 판단해 볼 수 있겠다. 4수는 쉽지? 4수에서는 눈이죠, 눈. 마지막 줄에 보면 눈 깊은 줄 아는가. 그런데 여기에서의 눈이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 첫 번째 줄 때문에 그래요. 4수에서 첫 번째 줄을 보면 산에는 새들이 다
긋고. 이거 무슨 뜻이야? 그쳐있다의 뜻이야? 없다의 뜻입니다. 없다. 들에는 갈 이가 없다. 그러니까 눈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혹은 동물들이 못 다니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을과 관련된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을의 쓸쓸함을 드러내주거나 하나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드러내주는 것. 그래서 요 삼수에서는 가을의 풍요로움이 되겠죠. 그래서 풍요로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소재는 바로 밤입니다. 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술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의 밤은 만약에 먹을 것이 부족해. 그럼 밤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이가 없겠죠. 먼저 딸 거란 말이야. 그리고 밤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굳이 밤 아니어도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풍요로운 풍성함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술이 되는 건데 왜 술이 또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술은 뭘로 비죠? 쌀로 비죠. 쌀로.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이제 일종의 금주령 같은 것이 내려져. 못 찍게 한단 술을 못 담그게 한다고. 왜냐면 상당히 많은 쌀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술 익는 모습, 물론 벼벤 구루터기에 개가 지나가는 거, 이제 논개 이제 민물개죠. 그래서 이제 음식 잘하는 저 밑에 지방 가면은 이렇게 논에서 사는 게 그 민물개를 통해서 또 음식을 맛있게 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두 가을의 풍요로움과 관련되는 요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작품을 봅니다. 나작품에서는 물론 이제 보기에서도 설명을 해주긴 했죠. 거기에서는 이제 슬픔인 건데 왜 슬픈 거냐? 바로 나작품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지만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그러니까 지금 임에 터진 옷을 깁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임하고 떨어져 있다가 되는 거고, 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임과의 이별에 따른 슬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나작품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라는 거 있지 않았나? 3번 문제죠. 테스트 3번.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왜 물어본 거냐면 고전시가의 경우는 필수 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이 생략된 성분들을 자꾸 채워가면서 읽어야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그게 현대시 감상하고도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앞에서 계속 기억 보는 거야. 앞에서 기억에서 천문구중에 갈 길 아득하니 아니어자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겠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화자가 이제 여성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아녀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물론 그것이 없어도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한다고 했으니 바느질은 또 여자가 하는 일이 되는 거지. 당시의 관점이야. 지금에서는 아닌 거고. 계속 늦으리라. 음력 섣달 거의로구나. 새봄이면 늦으리라. 왜? 뭐가 늦는 거야? 지금 앞에서 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 계기가 뭐냐? 왜 임 생각한 거야? 왜 임 생각한 거야? 그래, 왜 임의 옷을 기우려고 한 거야? 왜 임의 옷을 기울 생각을 한 거지? 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 추워서야, 추워서. 지금 두 번째 줄. 하루 쬐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너무 추워. 그러니까 누구 생각나? 아, 맞아. 이미 입었던 옷이 터졌지. 아, 임도 춥겠다. 아, 임을 위해서 한번 내가 꿰매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봄이 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왜? 봄 되면 안 추울 테니까. 그래서 니은이야, 음력 섣달 거의로구나. 새봄이면 늦으리라. 그래서 서둘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됐죠?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작품하고 관련돼서 4번 문제네. 테스트 4번이에요. 다작품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한번 냈어요. 이거구나.
5번 문제 때문이네. 5번의 오답률이, 그러니까 우리 교재 30쪽입니다. 30쪽 5번의 오답률이 무려 53.5%여서 5번의 오답률이 무려 53.5%여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그 집과 아파트가 되어야 되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 자연과 아파트로 봐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 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자연의 비밀을 아는 거고 아파트로 가서 자연의 비밀을 모르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본다면 대비 대조가 되려면 자연과 아파트가 아니라 그 집과 아파트여야지. 다시 대비 대조가 된다는 얘기는, 비교 대조가 된다는 얘기는 어때야 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단 말이야. 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느낌이어야 하거든.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나눴어. 그럴 때 우리가 비교 대조를 하면 얘네들로서 비교 대조하는 거잖아. 얘하고 얘를 비교 대조하지 않는다고. 왜? 얘네들은 위치가 지금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조 대상이 아닌 거란 말이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 대조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4번 문제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오답률이 좀 높아서 그것도 좀 냈습니다. 두 번째 지문까지 어려운 게 아니야. 네. 네. 3번에 29쪽에 3번에. 네, 29쪽 3번이요. 네, 3번에 5번. 임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미음을 통해서 이임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대요. 미음 볼까요? 네. 원곡이 이제 원망한다 할 때 저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리을 밑에 보면 네. 평생의 싸움들은 다 나이 탓이고 되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어디지? 밑에? 평생이 어디? 리을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 무슨 말이냐면, 리을 다음 볼게요.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내 탓이로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책하고 있는 거지. 내 탓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풀어서 헤아려 보고 다시금 생각해 보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야, 이런 거 뭐 때문이라는 거야? 조물주. 조물주 뭘 말하는 거죠? 그래, 절대자를 말하는 거지. 조물주 처분, 그러니까 조물주의 행위로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 어떤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조물주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 조물주 탓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런 사고방식을, 그렇지, 운명론적 인식인 거야. 그러니까 야, 내 탓이면 운명론적 인식을 하지도 말아야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작품에서는 다양한 화자의 정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야 사창 매와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내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거야? 또 한숨이 나오는 거야. 또 짜증이 나는 거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 미음이야. 은쟁을 꺼내요. 거기 원자 기억해 주세요. 원자. 그렇게 생긴 원자는 원망하다의 뜻이야. 원곡을 슬피타니, 뭐해? 원망하는 마음 드러낸 거지 뭐. 말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원망이 그 조물주에 대한 그게 아니고 조물주를 원망하는 건 무조건 운명론적인 인식이야. 이건 임에 대한 거라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꼭 이게 조물주에 대한 원망, 이미 거기에서 운명론적 인식했으니까, 거기에 탓했으니까 또 탓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된 거는 결국 임 때문인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임에 대한 원망으로 봐야죠. 그리고 한숨 짓는 원인도 임에 의한 거니까. 임과 떨어져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좀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요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은 사실 예전에도 한 16년인지 5년인지 그때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해방 직후와 관련해서 이제 현대소설에서는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했던 거잖아?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둘 다 부정적 인물이죠. 거기 앞부분 줄거리 확인합니다. 먼저 해방 직후, 거기 해방 직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해방하고 있으니 이 독립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와 관련되는 요소. 그러면 해방 직후인 거니까 뻔해. 혼란상이야, 혼란상. 여기에서 태도, 그 인물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인데, 그 줄 끝에 보니까 부정축제래. 부정축제가 무슨 뜻이야?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걸 부정축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여기 방산복은 부정적 캐릭터가 된 거지. 즉, 사회 혼란기에 시류에 편승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대. 거기다 물개 표시. 그럼 여기서 이제 백주사의 인물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방산복이라는 캐릭터를 설명을 해줬으니 백주사가 어떤 캐릭터인지에 따라서 사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지금 이제 중간 부분 30쪽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냈다. 찾았어? 네, 거기 짙은 글씨야.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방산복을 만나서 방산복에게 이제 요거를 말하기 시작한 건데 31쪽을 보시면 A 다음입니다. A 다음. 쭉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왜 백주사가 방산복의 집에 오게 됐는지가 이제 A 다음에 나오는 거지. 됐어? 다시 A 다음에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해서 지금 요 백주사가 방산복의 집에 오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큰 따옴표를 썼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과거로 완전히 튄 거죠. 그래서 얘는 역순행적 구성이야. 얘는 회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전에도 한번 이런 식의 그 구성을 보이는 지문이 있어서 또 냈는데 이게 액자식 구성이랑 그렇게 헷갈리나 봐. 아니, 무조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 액자식 구성이 아니야. 액자식 구성은 겉의 이야기하고 안의 이야기하고 구분이 된단 말이야. 얘는 이어지는 거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백주사가 어떤 인물이야? 부정적 캐릭터인 거지. 친일 세력인 거니까. 그러다가 해방 때 내가 지금 재산 뺏겨서 빡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방산복의 그 권세를 빌려서 빼앗긴 재산도 좀 되찾고 좀 복수도 하고 싶다. 지금 그거를 쭉 과거의 일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앞에 사건하고 이어지는 거지. 진작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거란 말이야. 절대로 액자식이 아니지. 역수행역 구성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A 구간 다음에 그렇게 인물들 간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지 않았다면 회상이라고 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딱 서술로서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상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줬으니 얘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여러분들 판단을 해 주셔야겠다. 됐죠? 네. 그래서 구성에서 그 정도 확인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어휘력에 해당하는 얘기를 했었지, 그 어휘력과 관련되는 문제가 바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에서 얘 오답률이 62.7%야. 4번 문제에서 오답률이 62.7%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휘력과 관련돼서 눈여겨봐야 하는 선택지가 바로 2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은 선택 비율을 보였던 것이, 오답 중에서 선택 비율을 보였던 것이 바로 2번 선택지야. 2번에 보면 거기 들뜬 분위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뜨다는 건 어떤 때? 맞아. 좋아서 흥분할 때 들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런데 여기서가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긍정적 상황인 건데 지금 그거 본문에서의 상황은 전혀 긍정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분노가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들뜨다라는 사전을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거는 흥분이 고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좀 보냐면 보기를 좀 볼게요. 보기. 봐봐. 어디를 보느냐? 네 번째 줄입니다. 보기에서. 이제 이거 기억해 주세요.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대.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대. 그럼 그 얘기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도 하고 멀게도 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럴 때야. 보통 우리가 소설을 보면 인물에 이입해서 보는 경우가 많죠. 맞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인물하고 그 다음에 그 독자의 거리는 대체적으로 가까운 경우가 많아.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 하나 좀 얘기하고 갈까? 서술자, 독자, 인물. 그래서 거리를 얘기할 때 이런 거야.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얘기를 독자에게 다 해줘. 즉 전지적 시점이야. 전지적 시점일 때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얘기를 독자에게 다 해줘. 그러면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누구와 가까워야 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누구와 가까워야 돼? 서술자가 가까워야지. 왜? 지금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걸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러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가깝게 되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독자는 인물하고 가까워질 필요가 없는 거죠. 서술자가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관찰자 시점이야. 반대로 관찰자야. 그러면 서술자는 뭐만 하냐면 인물이 한 행동과 인물이 한 대화만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전달받았다고 해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독자는 더 누구에 집중해야 돼? 인물에 집중해야지. 인물에 집중해야지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서술자는 지금 인물의 내면을 전달해 주지 않고 인물이 어떤 일을 하는 것만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관찰자 시점일 때는 오히려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보통 이제 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봐봐. 요거는 이제 전지적 시점일 때 서술자와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직접 제시. 서술자가 인물을 제시할 때 직접 제시 혹은 요약적 제시를 할 때는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깝고 상대적으로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간접 제시. 그러니까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 그래서 얘를 뭐 장면적 제시 혹은 극적 제시라고 할 때는 이제 오히려 독자는 이제 인물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통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백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때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때 말한 그들은 누구야? 백주사와 그의 가족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얘네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한대.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어떤 대상을 비판적으로 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이입하면 비판적이지가 어렵겠죠. 그래서 인물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는 서술자가 인물하고의 거리를 어떻게 해준다? 떨어뜨려 준다는 거야. 좀 떨어뜨려서 야, 저 새끼 하는 행동들을 봐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리감을 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요 얘기는 다시 지금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얘기는 그때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멀어지는 거라고. 요 얘기는, 요거는 시나리오와 희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몰입을 방해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극에서, 희곡 대본에서 해설자가 등장해서 갑자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문학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이입하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런데 해설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 뭐가 돼버려? 맞아. 얘 현실 아니지. 아, 얘는 그냥 작품이었지. 라는 인식을 갖게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어떻게 돼? 몰입해서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상황을 조망하게 되는 거지.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관객의 몰입을 방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따져보라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겠죠? 뭔가 사회의 부조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거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거리감을 갖추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 보기를 통해서 거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야 5번 선택지를 보시면 사실 이제 얘는 요 보기의 내용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아예 본문에서 요 개념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거지. 어디냐면 5번의 첫 번째 줄.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거기다 묶여 해주세요.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한다는 것. 즉 백주사의 시각에서 서술한다는 건데, 그러면 백주사가 마치 나의 느낌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보면 백주사의 입장인 거야. 백주사의 입장을 보면 거기 빼앗기고 정도? 그런데 그것도 애매해. 빼앗기도. 왜 그러냐면 빼앗기다의 입장은 백주사가 맞아. 맞지?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빼앗기고가 들어있는 문장 봐봐. 백선봉이라고 돼 있잖아. 백선봉은 백주사의 입장에선 뭐냐? 백주사 입장에서 백선봉은 뭐야? 아들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 백선봉, 야, 너네 집에 가면 아이고 우리 김종 왔어. 이렇게 플레임으로 부르지 않잖아. 부모님 플레임으로 부르시나? 난 집에 가면 우리 아들 왔어 이런 얘기 듣는데. 너네 다들 내놨어? 반응 왜 이래?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자기 자식을 플레임으로 부르지 않으니까 그거랑 또 뭐가 있냐면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나 김 사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이렇게.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요거는 이게 서술자의 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야. 지금 5번 선택지를 보면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한다. 그러면 이제 백주사의 입장과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데도 그 오답률이 이만큼이나 높았던 이유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2번 선택지.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썼던, 이건 이제 문법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발음과 문법 현상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라다, 바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너가 열심히 공부하길 바래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만 문법적으로는 바라가 맞는 건데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문법 공부하는 친구들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넘어갑니다.